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종전 문화체육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특검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인성 기자,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이제 모두 끝난 건가요? 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 최순실 씨를 추가 기소하고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수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넘기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종전 차관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스포츠 영재센터에 기업이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이 퇴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내용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도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특검팀으로 1톤이 넘는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넘긴 상태인데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은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규명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수사권을 특검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 수사팀을 공소유지팀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오는 19일에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외부 행보로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네, 황 권한대행은 작은 개미구멍이 북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재괴의혈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정숙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 사흘째인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은 첫 외부 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현황을 보고받은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이 지속되어 왔고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괴의 혈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개미구멍이 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만 장병 한두 사람이 실수하거나 방심해도 안보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국정을 챙겼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서 취합했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보고했습니다. 총리실 국장급 간부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전원 출근하는 등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등 안보 분야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는 향후 로드맵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비주류 회동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일단 인정한다며 정부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야당은 탄핵 이후 정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인가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 한다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의 천부를 청산하기 위한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이상 새누리당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당장의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 총리 교체, 후탄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천추의 한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헌재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지금 회동 중이라면서요? 네,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조금 전부터 국회의원을 간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심재철, 정병국, 나경원 의원 등 비주류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62명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낸 여세를 몰아 친박계 지도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당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변호해야 할 조대환 신임 대통령 민정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검찰의 처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실 수사라고 질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린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검사 총동원령을 내린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신분이던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뇌물 혐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을 향해 아직 멀었다. 전두환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처벌된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조 수석은 앞서 10월 21일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장문의 글을 다시 게시하며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기업 관계자가 팔 비틀기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재단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밝히자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을 두고 무능의 최고봉은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서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조차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민영상 한양대 특임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검찰이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나머지 인물들,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미 나온 것에 대한 아마 보완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 자,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일 텐데 오늘 그 여부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에도 피의사실 공표죄 이렇게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 그때도 빨리 넘겨가지고 법원에서 마치 공표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오늘 문제된 게 김종찬 차관하고 그다음 조원동 경제수석 오늘 기소하면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번에 그 최순실 씨 기소할 때 같이.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제일 일찍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공개다. 이거는 사실 그 공소장이나 범죄 사실을 발표한 더 많은 수사 기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다면은 이런 취지의 말이 있더라 정도로 발표하지 그 내용을 막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 정호성 전 비서관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제 10초만 들어도 아마 촛불이 횃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정호김 의원님 보면은 이 오늘 검찰 결과 그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정호성 비서관 그 녹음 파일을 보니까 박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보다 오히려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대통령 비서관으로서의 3인방이 박 대통령을 보좌 하기보다는 최순실이라는 여성을 보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난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통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치 또 이제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그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촛불이 횃불, 그리고 대통령의 무능, 그리고 최순실을 최 선생님으로 호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이제 오늘 최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고 특검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라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까지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게 최순실 할 때도 공범, 안종범 전 속에도 공범, 다 공범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대통령은 공범으로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가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대통령도 굉장히 큰 거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부분이 공소장에 일단 공소장으로는 제기가 됐지만, 제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검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박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검찰 관계자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언론에 네. 그렇게 알려졌다. 이 보도 정도면 검찰이 이제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에서 한 검찰이 일부러 흘려서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아마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이 특검에서 일단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 조사는 어차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 그거는 정답지를 다 노출한 것이다라고 박영수 특검도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가장 이 120일 동안 주력해야 될 것이 대면 조사.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런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보통 법조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만약에 5월 5일 날 어디까지 나와라라고 했을 때 안 나오면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더라도 사실 대통령 지금 유지하기 때문에 체포는 역시 불소추에 의해서 체포는 될 수 없으므로 박영수 특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했던 검찰이 했던 것처럼 뭐 촛불 횃불 같이 아주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수사를 통해서 계속 언론에 데일리 브리핑을 하면서 압박을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압박을 해서 대면 조사를 성사시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내용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자, 895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지금 통화한 것이요. 지금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895회. 그러니까 2013년 2월이니까 대통령이 취임해서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1년 한 10개월 동안에 895회니까 거의 최순실 씨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거나 또 네.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우선 저 정황으로도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더더구나 뭐 그 조례장의 증언에 의해서 동아일보 단독보도한 거기에 의하면 일요일 날 회의한 건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둘이 만나서 대화한 건 따로고 전화 통화로만 895회를 네. 이렇게 했다고 1년 10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에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하면서부터 1년 10개월 동안에 통화가 895회니까 365에서 340, 600, 한 700일도 안 되는데 895번이면 하루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효다가 지금 1년 10개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네. 12월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정윤회 씨 문건 사건 터지니까 몸을 좀 팔인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95회를 음성 파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전화기 안에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단말기 안에 어떻게 895회의 음성 파일이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다른 곳에 또다시 그것을 아마 복사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호성 비서관이 사실은 이게 일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도 안 지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지우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록부터 지금까지 음성 파일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화기를 갖다가 한 대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대니까요. 여러 대 있는 걸 전부 지금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 파일도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는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통화한 것이 바로 11개인데 5시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는 어땠냐? 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대화가 8개 파일, 16개 분량입니다. 근데 증거가 참 많이 나온 게요. 지금 보니까 옛날 거는 그러다 치더라도 대통령 취임 후에 정호성 스마트폰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이 236개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한 내용이 네. 있을 것이고 안종범 전 정책석의 업무 수첩이 17건이 있는데 한 건당 30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그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변호인을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온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봐도 정말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봤던 검찰의 중간적인 발표 내용, 바깥으로 흘러나온 내용들이 이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대수비라든지 국무회의에서도 보면은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지시를 하나 할 정도로 깨알 지시를 했는데 그 깨알 지시의 어떤 그 역통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석의 17개 수첩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는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 최순실과 대통령 간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속보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호성 간의 3자 대화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그 대통령의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특검은 자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17개의 수첩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자신이 꼼꼼히 기재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로 흘러 들어간 자료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확인해 준 거는 초대 장차관 등 인사 자료, 외교안보 기밀, 대통령 일정 이런 걸 다 보냈다고 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연락을 했냐? 정호성, 최순실 두 사람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문건을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처음에 출입하시면 알겠지만, 처음 출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청와대에 있는 어떤 각종 정보들 또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메일 아이디를 기자들 이 아이디를 또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를,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를 사실은 이 최순실 씨한테 공유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를 했다는 건 어디서든 청와대에 있는 정보를 최순실 씨가 접근 가능하게 공개를 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건 무슨 문건을 갖다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와대 방어막을 완전히 다 끊어줬다, 다 보여줬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참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정호성 씨가 이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의미로만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호성 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최순실한테 공개를 해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정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이트 파크 1819 해가지고 아이디 공유했다는 얘기도 이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장차관 임명이라든지 외교의 중요 문건이라든지 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차은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정부를 운영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이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걸 마치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정보를 보내준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하고 같이 정보를 처음부터 공유하기로 하고 이렇게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호성 씨를 통해서 청와대 정보를 최순실 씨가 달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가 왔다는 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최순실 씨가 정말 청와대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정말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이런 보도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 차량으로
10차례 청와대 무단 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사실은 일요일마다 드나들었다면 10차례가 더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은 10차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 지금 현재 네. 2014년 10월 이전 상황만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10차례만 해도 이건 거의 그 보안 손님으로 스프리패스. 근데 앞으로 특검에 가가지고 특검에서 청와대 그 경호 일치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건물까지 들어갈 때는 정말 그 필요한 그런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 남아있어서 특검이 이 부분을 무단 출입 부분도 조사를 하면은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서 같이 들락거렸던 그 일명 보안 손님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기엔 이 10차 10차례라는 게 11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간 게 10차례 정도가 되고 기본적으로 관저로 일요일마다 들어갔다면 11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다른 문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식적인 출입기 기록이 남은 정도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아마 행정관 차량,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 차량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 행태가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관저에서도 처음에 신문지를 가리거나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담대해지거든요. 그 뭐 신문지 가린 정도가 아니라 뭐 거기서 큰 목소리도 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뭐 체크가 행정관 차량으로 11문을 통해서 갔다. 나중에는 관저 쪽에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당당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0여 차례가 아닐 겁니다. 네, 또 하나는 태블릿 PC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맞느냐? 근데 뭐 고영태 씨가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용하는 거 못 봤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 PC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더군다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 라고 보낸 문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담아서 그 최순실 전달해 준 거는 맞았는데 이게 과연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컴퓨터를 전혀 태블릿 다룰 줄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또 고영태 씨가 또 한편 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는 그 선서한 다음에 이 태블릿 PC 최순실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위증이다, 이 고발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검찰 수사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맞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 말도 지금 뭐 자기는 태블릿 PC 다룰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그 최순실 씨 말 어디까지 믿어지고 원래 안 믿었지만은 더더욱이 계속적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최순실 씨 그 어떤 변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고영태 씨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외국에서는 이 상황까지 이제 촉발한 것이 고영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무슨 탄핵 영웅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JTBC에서 처음 보도할 때요. 고영태라는 사람이 그 여기자에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에서 몇 가지 지금 허위 준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곧 국정조사가 또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와대 조리장이라든지 또 머리를 해준 미용사라든지 또 화장을 해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증언을 할 때 오늘 이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그 대담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점쳐보는 것이죠. 네. 사실 태블릿 PC만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아니 정호성 비서관이네요.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는데. 근데 그날 당일날 국정조사 끝나자마자 이경재 변호사가 몇 가지 이 최순실 씨의 입장을 그때 표명을 했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아니다였어요. 그게 마치 스모킹 이쪽에서는 방어의 어떤 최전선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수단체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자기가 방어하는 첫 번째 고리가 바로 태블릿 PC가 내 게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오늘 검찰이 발표한 어떤 내용을 보면 JTBC가 발표한 것과 유사하죠. 최순실 씨의 동선에 꼭 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쓰이고 뭐 이 같이 있었던 식당
그러니까 강남의 한 중식당에 있었던 날, 네. 그날 바로 태블릿 PC가 거기에 있었던 걸로 지금 IP 추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최순실 씨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증거 채택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 그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2차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뭐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그것을 왜 자꾸 최순실 씨 쪽에서 방어의 첫 번째 논리로 삼고 있는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PC의 소유는 사실 이 사건하고 본질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과연 청와대가 인정하는 문건이 담겨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정호성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걸 최순실 씨가 마지막에 받아보고 거기 정유라 뭐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이디인가 그것도. 그러면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소유를 떠나서 그 소유는 사용했다는 증거가 그 소유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어떤 말의 신뢰성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지.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지금 이걸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 사건에 관계 없는데 이걸 왜 최순실 씨가 끝까지 부인했는지. 그 증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증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최순실 씨는 이게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거기 내가 왜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그 피신하면서 그거 하나만 책상에 남겨놨겠냐.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입력시켜서 조사했기 때문에 증거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변호인을 내세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도 그 부분을 갖다가 격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그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주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박사모의 단체를 맡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서 박사모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왜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 검찰 수사 결과 아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박사모에서 그동안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은 맞다라고 오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증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보셨던 건가요? 지금 어제 또 밝혀진 게 그 태블릿 PC 사용 요금을 유관했죠. 사용 요금이요? 예. 네네네. 네. 그건 그 처분이 됐지 않아요. 최순실 씨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최초 개통한 사람이 냈지 않습니까? 아, 최초 개통한 사람이 됐다. 네. 개통되고 있었고 또 지금 솔직히 JTBC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PC가 그쪽에서 빈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독일에서 입수했다고 했다가 네. 또 사무실에 했다고 했다가 같은 날 동아일자 보면은 그 사무실에 같은 날 다른 신문 경향신문인가 그랬던가 보면은 그 사무실에 갔더니 텅 비고 책상 하나 없었다 했는데 어떻게 JTBC한테만 책상이 있고 다른 기자가 갔을 때는 책상이 없죠. 그 다음에 책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뭔가 들어있을 때 책상 위에서 주셨다고 처음에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그쪽에서 제시한 찍은 사진에도 책상에는 빛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관리인이 지금 이제 그쪽 유관 정당의 당원 아닙니까? 얼마든지 조작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속속 우리 네티즌들이 밝혀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JTBC 사장 손석희 씨를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예. 증거 조작으로 고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수집한 것과 지금 검찰의 발표 나온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것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런데 또 하나 심승희 기자가 고영태랑 만났다고 한 그날에 고영태 씨 외국에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네네.